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재학생이군요. 졸업생 또는 재학생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진로 진학 콘서트. 네, 오늘은 이제 생활과학대학의 아동가족학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동가족학과는 이제 뭐 대학마다 조금 이제 편성되어 있는 곳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동가족학과, 뭐 아동청소년학과,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뭐 입시적으로는 이제 일단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소비자 아동 학부로 이제 묶여 있다가 2018년인가 19년부터 이제 아동가족학과를 분리해서 붙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어,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낯선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좀 이를 다니고 있는 네, 그 재학생을 지금 멀리 영국에 교환학생을 가 있는데 특별히 좀 섭외를 해서 요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주시고요. 아마 일단 준비된 내용 한 40분 정도, 3, 40분 정도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좀 FAQ들을 좀 중간중간 던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걸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혹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으시면 이제 저에게 왜냐하면 발표자는 이걸 볼 여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DM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 그 유정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족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로 콘서트에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대해서 설명할 아동가족학과 21학번 류정은이라고 합니다. 아동가족학과라고 하면 다들 들으셨다시피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서 아동가족학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who, 누가 오는가부터 what, 무엇을 배우는가, how, 어떻게 오는가, when, 그리고 교환학생, 복수전공, 인턴십 등은 언제 해야 하는가, 그리고 why, 어떤 진로를 왜 선택하는가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who, 누가 오는가, 누가 아동가족학과에 진학하느냐입니다. 각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매해마다 간소하게 달라지는데요. 선발 제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진학한 학생 수를 살펴봤을 때 수시 모집으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5명, 일반 전형으로 10명,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1명씩 총 16명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으로는 아동가족학과에서 7명, 그리고 생활과학대학 전체, 즉 단과대 자체에서는 3명을 뽑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시로 아동가족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과 지원 전까지는 아동가족학과를 모르다가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수시로 진학한 학생들은 보통 아동가족학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혹은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 교육대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도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또한 아동가족학과는 한 학년당 약 25명 정도로 소수과에 해당하지만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외고, 자사고 등을 나온 학생들은 많은 편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지역과 학군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아동가족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동가족학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저희과 홈페이지에서 찾아왔는데요. 아동가족학은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과 가족관계,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에 관련된 미시적, 거시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복지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입니다.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저희 학과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앞으로 조금 자주 언급할 것 같아서 지금 확실히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이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 유지 혹은 쇠퇴하게 되며 우리의 변화는 사회적, 신체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아동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배우며 그 변화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동 가족이라고 하면 주로 아동이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노년, 그리고 가족 등의 분야와 관련된 수업도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전공 그리고 교양 수업을 정리해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업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생활과학 신입생 세미나와 인간 발달은 저희가 전공 필수로 등록이 된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과목들을 듣기 위한 기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달 연구의 경우 인간이 전생에 걸쳐서 어떤 발달을 거치는지 영유아 시절부터 마지막에 보시면 조금 잘렸는데 친밀성과 가족 그리고 성인 발달과 노화 그리고 더 아래에는 이제 고령화와 가족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를 보시면 노년기 발달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콘텐츠 개발 수업의 경우에는 주로 아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이때 아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동 지도를 세부적으로는 놀이 지도, 언어 지도, 수학 지도, 미술 지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아래에 나와 있는 아동가족 인턴십의 과목의 경우에는 아동 교구를 제작하는 피카비 혹은 아동 핀테크 및 가족 금융 회사인 레몬트리 등의 스타트업에서 약 한 학기 동안 인턴 생활을 경험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 중재. 상담 중재에서는 말 그대로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사용하는 상담 기법 혹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배우게 되는 수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오은영 선생님처럼 아동을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동이 겪는 문제는 아동 개인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 혹은 부모에게서 비롯되는 문제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치료 혹은 부모 교육 등 가족 전체의 상담을 진행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맨 첫 번째로 특수아동의 이해 등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공공정책의 경우 앞에서 내용,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현실에 적용해보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현재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배우게 되는데요.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글을 통해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정책과 상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체험해 보기 위해서 서울에 위치한 가족센터에 방문해서 한 학기 동안 가족 현장 실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가족센터에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인 조사 분석인데요. 여기에 속한 과목들은 주로 고학년, 4학년 혹은 최소 3학년 때 수강하게 됩니다.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게 되며 이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졸업 논문을 쓰게 되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기법을 주로 배우게 되며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직접 코드를 작성해 통계를 돌려보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전반적인 수업 내용이었고요. 이 표는 1,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주로 수강하게 되는지 학과에서 정리해둔 표인데요. 3, 4학년 커리큘럼도 뒤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꼭 수강할 필요는 없지만 1학년 때 배우는 인간 발달과 같은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강해야 하고 이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영유아 발달 혹은 청소년 발달과 같은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이가 적혀 있는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라는 뜻이며 홀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은 홀순 연도에
개설되는 과목, 짝이라고 적혀 있는 과목은 짝수년도에 개설되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강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학과에서 권장하는 수업 순서를 살펴보면 앞 슬라이드의 표대로 이 표대로 수업을 수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에 어떤 발달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아동을 어떻게 지도할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그 내용을 알아야 아동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발달 혹은 청소년 발달과 같은 인간의 발달 수업을 먼저 수강해야 놀이지도, 언어지도, 그리고 건강가족론 등 응용을,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학년 때는 인간 발달, 영유아 발달, 청소년 발달, 보육학개론 등 생애 초기 발달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노년기 발달, 성인 발달과 노화의 수업을 듣게 되며 1학년 때 배운 생애 초기 발달, 영유아 발달 혹은 청소년 발달 등 내용을 바탕으로 놀이지도, 아동 청소년 발달 진단 및 심리평가, 언어지도 혹은 교육과정 등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가족 위기와 개입, 가족 이론, 건강 가정론 등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해당 과목들은 3, 4학년 때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저는 저희 학과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실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우리 가족,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등 실제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바로 3, 4학년 커리큘럼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때는 발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아동 미술, 아동 수학 지도, 인턴십, 영유아 교수 방법론, 가족생활 교육 등 배운 내용을 실생활 놀이, 지도, 교육 등에 적용해보는 응용 수업을 위주로 수강하게 됩니다. 4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듯이 가족 치료, 가족 현장 실습, 아동 생활 지도 등 이제껏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학과 전공생들이 들을 수 있는 친밀성과 가족 혹은 부모 교육 등의 수업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동가족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동가족학과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갈게요. 본인 혼자 계속 얘기하면 지치기도 싫어할 것 같아요. 요 슬라이드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들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약간 기존의 학과랑 좀 차이가 보이는 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로 둘까요? 여기 보육 실습 같은 경우 이게 306이라는 게 3은 이제 이게 합점이잖아요. 그죠? 단위수. 네, 그 6이면 이게 실습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 그럼 이거는 실습을 주당 6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육 실습의 네. 경우에는 이게 네. 4학년 때 주로 듣게 되는 수업인데, 저희 서울대 내에 백학 어린이집이라고 서울대 자체에서 이제 교수님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교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방학 동안 한 달간 거의 매일 출석하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습 내용을 방학 때 완수하면 이제 학기 내에 다른 추가적인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해당 과목이 3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수강편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제 요 지금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앞에 숫자가 이제 학점, 뭐 3학, 거의 다 3학점이죠. 3학점, 뭐 이런 건 2학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0이 이제 강의고, 두 번째 숫자는 강의 시간이고, 주당, 이 뒤에 게 이제 실습 시간이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문과에서는 실습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실습이 꽤 많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건 다 실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 뭐 전필은 그러면 그 두 개뿐이에요? 저희 처음에 들으라는 거 두 개?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네, 저희 전필은 두 개, 사실상 네. 전공 필수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네. 아동가족학 논문 작성이랑 이제 음, 생활과학 신입생 세미나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인간 발달의 경우 전공 필수라고 보통 생각하는 이유가 인간 발달 수업을 듣지 않으면 영유아 발달이나 청소년 발달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발달을 선이수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 발달까지도 전공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전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인간 발달이 네네네. 뭐 사실상 전필 역할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럼 네. 이게 여기도 전공 졸업하려면 39 들어야 돼요? 네. 39학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복수 나머지는 전공을 아, 하면 39학점이고, 아, 네.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 심화 전공으로만 하면 60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 뭔가 다 골라서 이제 나머지 33을 채우게, 33? 30을 채우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구나. 그다음, 아까 이제 우리 첫 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가 아동, 가족, 노년이었는데, 근데 막상 뒤에 강의를 보니까 노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노년의 경우에는 사실, 네, 노년을 그냥 다루는 써있지 않은 건가, 과목은 성인 실제로는? 발달과 노화, 그리고 고령화 가족이라는, 네. 어, 수업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음, 보통 그 노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가족 조사 분석 혹은 아동가족 트렌드와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조사 분석 과목에서 노년 관련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이제 건강가정론이나 가족정책론과 같은 가족과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더 넘어서 그 윗세대까지도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년을 사실 빼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그요? 다시 좀 하나 더 앞으로 가서 이제 그 파트 1에서 후와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궁금한 게, 여기 정시로 지금 아동가족학과로 7명이 뽑고 생활과학대로 3명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생활과학대 단과대로 뽑아서 뭐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하는 건가요? 어, 저도 그 정시 모집에서 생활과학대학 학생 전형으로 뽑힌 걸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음, 아마 그 일반 전형이 아니라 이것도 기회균형 음, 음. 전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학대학에 총 네 가지 학과가 속해 있는데, 네.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네 가지 학과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 내가 생활과 인문대학을 뽑듯이 생활과학대학을 일단 뽑아놓고 그 후에 전공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생활과학대학인데 이제 지금 부모님들 이상 세대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가정대라고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어때요? 어, 이제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그래도 꽤 음, 많이 있는 편인 것 같고, 음, 아무래도 아동가족학과나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대1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음, 네. 학과별로 좀 저희 학과 같은 차이가 경우에는, 네네네. 있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세 번째 거기 하우로 한번 다시 이어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아동가족학과에 어떻게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시로 입학을 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수시 지원서를 쓰기 전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쉽게도 제가 21학번인데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를 수시로 뽑지 않았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와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동가족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아동가족학과에 재학하면서 배우는 내용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생기부에는 다행히 독거노인, 보호종료 아동, 그리고 사랑이법 등 아동과 노인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볼 때에도 교수님들께서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마음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께서 제가 아동가족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에 관심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학과와 아동가족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거시적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사회복지학과 친구에게 들었고요. 반면 아동가족학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반보다는 특히 노인복지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책 이외에도 전생에 걸친 발달,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에 집중해서 복지 정책 및 인간 발달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또한 그 외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들의 경우 자신만의 의견을 확립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찾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제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할 때 아동가족학과에 계신 8분의 교수님들의 전공을 찾아본 후 그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최소 하나씩 찾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여 면접을 볼 때 예시로 들 수 있게 연습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제시문에 맞으면서도 학과와 어울리는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었고 이 부분이 큰 가산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가족학과라면 부모, 노인, 아동, 가족 등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으나 꼭 아동가족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지원하는 전공학과에서 주목하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알고 면접을 들어가는 것이 면접을 보는 매우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교환학생, 복수전공, 인턴십을 언제 하는 것이 보편적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택의 경우에는 개인의 상황, 취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꼭 이걸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편적으로 다들 언제쯤 이러한 선택을 하는지 제가 본 사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물론 제 주변만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학교에 입학하셨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1, 2학년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자신의 흥미, 적성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점 관리에만 목을 매다 보면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정말 다른 공간이라고 하기에, 물론 대학교도 교육을 받는 곳이지만 자신의 진로를 본격적으로 정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기도 하고, 춤, 밴드, 연극 등 다양한 동아리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의 봉사활동 동아리 등으로 교내 인간관계를 늘릴 수 있고, 연합동아리, 서포터즈 등 교회 활동을 통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스펙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활동에 도전해보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싶은지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3학년 때는 주로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전공에 진입할 수도 있으나, 요즘에는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경영 혹은 경제학과에 진입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아직 수업을 수강하진 않았지만 경영학과에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아무튼 경영 혹은 경제 복수 전공, 부전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점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학점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처음 경영 복수 전공을 지원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학점 인플레가 다소 있기도 했지만 4.3 만점에 4.21인 상태에서도 이제 경영 복수 전공을 떨어졌기 때문에 네, 학점 관리를 조금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학점 컷이 다소 내려간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 이외에도 서울대에는 법, 회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학회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의 경우 스타트업을 지원해 볼 수도 있고, 혹은 교내에서 지원해주는 회사에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직접 발품을 팔아서 CV를 쓰고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2학년 때보다는 3, 4학년 때 주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는 편이지만, 빠르면 2학년 때 시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 3학년 때 교환학생을 가게 되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제가 본 사례에 기반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학년 때 인턴십을 했고 4학년인 지금 교환학생을 와 있기 때문에
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 4학년 때는 보통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며 이 밖에도 CPA, 행시, 고시, 리트 등 전문직이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꽤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진로를 왜 마지막으로 가기 선택하는가? 전에 또 잠깐만 질문들을 하고 갈게요. 아, 중간에. 네. 네. 자, 여기 이제 뭐 쭉 이제 커리어 패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되게 그 일반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본인 경험을 좀 뭐 크게 프라이버시가 치면 안 된다면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양한 아, 네. 그럼 일단 뭐 본인 수업 생각했을 때 그럼 본인은 좀 어떤 다양한 아니면 약간 일탈적인 수업을 들어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음, 이제 전공 수업은 전공 수업대로 들었지만 저는 1, 2학년 때 교양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수시 지원서를 쓸 때 동양사학과, 음, 사회복지학과, 이제 아동가족학과, 윤리교육과 이렇게 네 개 중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음, 동양사학과가 이 네 개 중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만큼 역사에 조금 관심이 많았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역사 수업을 굉장히 많이 수강하기도 했고 이제 조금 되게 특이한 수업? 혹은 서울대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수업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퀴즈에서도 나왔던 교수님이신데 이제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수업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팅의 기초라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코드를 직접 짜서 이제 파이썬을 돌려보는 그런 수업인데 그런 수업을 들었던 것이 또 저희 학과에서 통계 과목을 수강할 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나는 통계 돌리는 게 굉장히 적성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지금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을 해보면서 나는 문과니까 컴퓨팅 기초를 그러면 안 들을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해 보면서 내가 어떤 적성에 맞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또 학업적인 동아리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음. 춤, 밴드, 연극 등 이런 예체능 관련 동아리에서 얻어가는 그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춤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뭐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하기도 했고, 이제 그렇게 1학년을 굉장히 다양한 뭔가 경험을 해보면서 보내려고 했고, 이제 2학년 때는 선배의 추천으로,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턴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는 이제 경영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지원을 해둔 상태이고,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복수 전공을 아직 진입을 할지 말지는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늦게 온 편인데,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제 4학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네, 상황입니다. 그 아까 컴퓨팅 했다 그랬는데 내 기억에 이제 본인이 그 외고 중국어과였던 것 같은데, 네. 완전 네네네. 찐 문과였는데 할만했어요? 컴퓨팅 수업은 어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공대 친구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아, 이제 컴퓨팅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이제 선생님 어,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조교분들께서도 잘 도와주셔서 네,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들어도 어쨌든 4.2가 나왔는데 경영 목적은 떨어졌다. 첫 해에는. 네, 그때 조금 학점 인플레가 심했어서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서울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 비인기 학과로 들어가서 뭐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 하라는 식으로들 말씀들 하시는데, 네, 경영 복수 전공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좀 위에 가볼까요? 파트 3 슬라이드로. 네. 네, 여기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그 컨트로버셜한 이슈라는 얘기 좀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팁. 2024년에 이 분야에서 요새 좀 컨트로버셜한 이슈는 뭐가 있나요? 어, 또 우리 뭐 전통적으로 뭐 저출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모성보호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아동학대 이슈도 있고, 이런 건 되게 트레디셔널한 이슈고 좀 더 약간 커런트 이슈가 있나요? 너무 갑자기 물어봤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뭔지 좀 궁금했고 이제 실제로 이걸 보고 학생들이 이제 수행평가 같이 좀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전통적으로 이쪽 가는 친구들이 봤던 거 뭐 방금 말한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아동학대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저출산이나 모성보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끼어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사회복지로 좀 차별화되는 건 장애인 복지나 마이너리티 그 얘기는 잘 안 다루나 봐요. 그죠? 이쪽에서. 네, 그쪽은 잘 안 다루고 있는 것 근데 좀 젠더나 그런 이슈들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건 면접을 지도한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 본인이 일반 전형 면접을 봤으니까 재심은 면접이었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런 네. 약간 퍼스널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저는 응. 사실 면접을 조금 잘 봤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제가 제시문이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 이게 제한 시간은 15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까지 제시문 면접을 다 끝냈고, 음, 5분의 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딱히 더 물어볼 게 없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그 생기부 관련 질문을 조금 하시기도 했는데, 음, 뭐 그때 물어보셨던 질문이 어떤 활동이 가장, 고등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음, 그냥 이제 생기부 살펴보시면서 저희 학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고등학교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음, 네. 그래서 15분 사실 꽉 안 채우고 나왔습니다. 음.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물어보러 미리 뽑아놓은 질문은 아니고 약간 그럼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이었던 거죠, 현장에서.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어? 네, 면접을 잘 봤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파트 5 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가족학과에서는 어떤 진로를 왜 선택하는가?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가족학과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어, 그 말은 바로,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 하는 건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뭐 어린이집 원장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두가 유치원 선생님 혹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진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학원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학원에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석사 혹은 박사까지 진행한 후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교수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은영 선생님처럼 상담가, 가족 상담가가 되어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아동가족학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석사,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해야 하고 혹은 필요로 할 시 다른 학과 전공, 사회복지학과 전공 혹은 사회학과 전공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 혹은 경제를 복수 전공하여 다양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복수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 교육, 미술, 놀이 혹은 노인 관련 시설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고령화 시대인 만큼 노인 관련 시설이 증가하여 네, 이런 노인 관련 시설 취업에서는 저희 과가 상당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동가족학 전공을 살리든 살리지 않든 취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고, 세 번째로는 전문직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희 학과와 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정법원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동가족학과 관련 개설 과목에서 보면 아동가족과 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해당 과목도 이제 저희 학과에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하신 분께서 강사로 오셔서 해당 과목을 네, 가르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리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높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전문직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리트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CPA, 행시, 고시 등 회계사 혹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주로 응시하게 됩니다. 저희 과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밀접한 관련을 띠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교사 혹은 창업가 등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존재하나 제가 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학과 친구들이 꿈꾸는 진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동가족학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도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그 지금 뭐 DM으로 저한테 온 질문도 있긴 한데 궁금하신 점도 있으면 뭐 전체 채팅창이나 DM으로 편하게 질문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하나 전달하면 여기 질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교환학생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라고 왔는데 어쨌든 교환학생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그 시기에 갔는지, 그다음에 좀 영국으로 갔는데 정확히 영국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영국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것들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온 이유는 사실 저는 3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2학기가 이제 영국에서는 1학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학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의 2학기가 영국에서의 1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3학년 동안 이제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1년 동안 한국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 온 케이스고 이제 교환학생을 오게 된 이유는 사실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공부보다는 조금 영국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6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외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 때 빼고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4학년이 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원을 가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든가 혹은 시험을 준비하던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하는 동안은 이제 크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대학교 때 조금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영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사실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후회를 조금 하고 있는데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에 지원을 하고 싶었고 저는 에든버러 지금 교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이라고 하면 보통 런던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조금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조금 평화롭고 자연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원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이제 잉글랜드보다는 조금 자연 환경이 더 깨끗하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에든버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거기 습 가면 반지의 제왕을 찍을 만한가요? 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날씨가 좋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비도 많이 오고 그러구나. 네. 근데 교환학생들은 보통 한 절반 이상들은 가지 않아요? 한 학기나 1년씩은? 교환학생, 저는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는 것 같은데, 대학교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친구들 반, 안 가는 친구들 반 정도. 여기 공개창으로 들어온 거는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 멘토님 진로는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대학원 얘기했었는데 아, 그럼 네. 대학원 쪽이 1순위가 된 계기는 뭘까요? 저는 저희 학과에서 굉장히 인턴십 같은 과목이 되게 많고,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 기법들을 알려주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인턴십을 2학년 때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3학년 때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하기보다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이제 연구실에서 논문을 작성해 보았는데, 그때 제가 딱 뭔가 저는 명확한 진로가 없었는데, 속어법으로 해보다 보니 스타트업 인턴도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그렇다고 행시나 고시 준비를 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뭔가 리트 준비를 하기에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논문을 작성하다 보니 이런 연구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고 통계를 돌려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 결론이 왜 나왔을까라고 이런 추론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대학원 진로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 서울대 학부에서 우리 보통 본과 대학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본과 대학원 가는 네. 비율은 한 학년에 몇 명이나 돼요? 일단 음, 저희 과는 굉장히 소수과이기 때문에 25, 한 학년에 25명인데 음. 사실 대학원에 가려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거기도 이제 거의 없나요? 경영 경제를 음, 네. 경영 경제를 복수 전공해서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리트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네. 대학원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없어서 이제 인문대나 사회대나 음, 마찬가지로 여기도 네. 이쪽도 일반 대학원은 인기가 없군요. 네, 네. 뭐 반대로 보면 오히려 그게 또 기회일 수도 있고 대학원 너무 많이 가면 나중에 뭐 교수 자리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여기 들으신 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대가 대부분 학과에서 졸업 논문을 쓰게 하는데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거기서 따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논문 연구 수업을 잡아서 쓰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지금 여기 아동가족학과처럼 그럼 이제 좀 저희 이제 학생들 말로는 빡센과고 그냥 이제 알아서 써내면 과 사무실에 통과시켜 주는 과도 있는데 아동가족학과도 별도 수업을 책정하고 잡아놓은 거 봐서는 빡센 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뭐 학부에서 또 교수 연구실까지 들어가 쓴다는 얘기 또 매우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이제 진로는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들 없으실까요? 그럼 작년에 우리 그 면접 조교 올 때 학생회장이 오신 거였군요. 미처 몰랐네요. 아, 네.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 별로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가 음. 헤어져가지고 그랬군요. 또 질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음, 아까 그냥 다른 얘기인데, 이 템플릿은 뭐 저작권자가 따로 있나 봐요. 아까 얼핏 이니셜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어딘가. 아, 네. 뭔가 어, 기본 PPT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다운받았습니다. 되게 예쁘길래, 보니까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직 낮은 거죠, 그러면. 네? 아, 네. 한 시 지금 죠 1시입니다. 뭐 축구를 보러 갈 계획은 없고, 영국까지 갔는데,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아직. 다들 이제 한 번씩은 경기들을 보고 와서. 질문이 또, DM으로 주셨구나. 면접 제시문에 영어 또는 한자가 활용 가능이라고 써 있는데 본인 면접 시에 그렇게 나왔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영어 또는 한자가 이 답변할 때 영어 혹은 한자를 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시문에 영어나 한자가 쓸 수 있다고 모집 요강엔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봤던 제시문도 그래야 했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그러니까 제시문이 영어 혹은 한자로 예, 나왔는지 예, 예, 아 예. 제가 네 제가 받았던 제시문은 다 한자였고 영어가 나오더라도 한국어로 적어주고 괄호 안에 영어로 뭔가 프레이즈를 적어주는 편이었고 그리고 영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다 한국어로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뭔가 연습했을 때는 고대나 연대의 경우에서 영어 혹은 한자 지문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는 한자나 영어 제시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 패러그래프 정도 영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2010, 지금 14년 공개된 이후에 한자가 들어간 적이 없고요. 13년, 12년 문제 중에 이제 한자를 써놓고 애들이 한자 못 읽으니까 뭐 읽어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 없어서 그냥 모집 요강에 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7, 약간 18년 이후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쓴 거고요. 근데 뭐 이제 서울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럼 뭐 오늘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아까
내가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했는데 뭔가 컨트로버셜 이슈 떠오르면 카톡 주세요. 그거 이제 아, 전달하겠습니다. 그거 응. 아까 아, 생각이 떠올랐어. 났었는데, 응. 요즘 뭔가 조금 이것도 트레디셔널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응? 요즘에는 학교폭력 음. 처벌 나이 제한을 이제 낮춰야 하는가 높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컨트로버셜한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뭔가 불법소년, 소년범인 거 관련해. 네, 아, 축법소년 나이 제한을 그러네. 그 높여야 이슈도.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음, 생각보다 다루는 분야가 넓으네요.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은 고생했고, 언제 들어와요? 여름에 들어와요? 저 5월 30일에 귀국합니다. 아, 얼마 안 남았네. 네, 이미 종강을 한 상태여서 여기 음, 학교가. 네, 그럼 이제 한 달 반 동안 신나게 여기저기 여행하고, 도록 날씨가 좀 좋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